자, 이번에는 의미론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언어든 의미가 있죠. 의미 없는 언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 하는 이런 감탄의 단어도 결국 감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어떤 단어든 형식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즉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낱말의 의미는 고유명사나 어떤 사물을 나타내는 단어는 주로 하나의 사물에 하나의 이름이 붙여지지만 대부분 우리가 쓰는 언어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중심된 의미, 중심 의미란 딴 게 아니라 처음 만들어질 때 사용하는 의미, 이걸 중심적 의미라고 하고 그것이 문맥을 통해서 획득되는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 손이라는 말은 맨 처음 등장할 때는 발과 등과 배와 몸과 이렇게 우리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말로 손이라는 말을 만들어 썼어요. 그러다가 이걸 쓰다 보니까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도 철수와 손을 잡고 일한다. 그러니까 굳이 정말 철수의 손을 잡지 않더라도 함께 한다는 의미로 손을 잡다 이런 말을 만들어 쓰고 또 그랬다가 그 관계가 어긋나면 손을 끊다 이런 말을 만들어 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아예 그 낱말의 의미로 자리를 잡는 거야. 그걸 주변적 의미라고 그래. 자, 이 말을 잘 들어. 처음에 중심 의미는 이름을 붙인 거야. 이렇게 생긴 걸 손이라고 하자.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런데 차츰차츰 얘를 비유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손 안에 관계라는 의미도 들어가고 또 힘을 들이다라는 의미도 들어가고 뭐 또 손 안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도 들어가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문맥에서 비유적으로 알게 된 의미, 획득된 의미가 사전에 들어가면 그걸 우리는 주변적 의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적 의미는 원래는 뭐야? 전부 문맥적 의미였지. 그래서 사실은 중심 의미와 그리고 주변 의미는 중심 의미는 그 낱말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라면 그리고 그 낱말의 뜻이라면 이 주변 의미는 그것이 문맥을 통해서 얻게 된 문맥적 의미요 그리고 문장에서의 뜻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낱말을 어휘력을 늘린다라는 얘기는 그 사전에서의 낱말 뜻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문장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얼마나 아느냐 이게 바로 어휘력이라는 얘기야. 영어의 have라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건 그냥 have, 같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완료형에도 쓰인다, 소유의 의미로도 쓰인다, 또 어떤 진행형을 만들 때나 이럴 때도 쓰인다 하고 그 다양한 have의 용법을 알아야 또 무엇을 시키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이렇게 알아야 비로소 어휘력이 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낱말이 많다고 해서 그게 어휘력이 아니라 낱말의 수는 몇 개 안 되는데
그게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그만큼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으면 그걸 어휘력이 좋다라고 한다고. 이해해요? 자, 그래서 항상 낱말은 중심 의미, 즉 그 낱말이 가지고 있는 뜻과 그 다음 뭐가 있다? 주변 의미, 곧 문장에서 획득되는 의미가 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문맥적 의미라고도 부르고 비유적 의미라고도 부르고 함축적 의미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특히 어떤 낱말이 시와 같이 문학적인 표현에 사용되면 함축성이 강하다, 함축적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꼭 문학에 사용돼야 함축적 의미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함축적 의미 역시 문장에서 획득되는 의미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는 밑줄 친 손이 그 의미가 중심 의미로 사용된 것은, 그 의미가 주변 의미로 사용된 것은, 또는 밑줄 친 손이 나머지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런 질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 161쪽 맨 아래에 다리가 아프다 할 때의 다리는 사람의 신체의 다리를 말하고 이는 중심 의미라면, 책상에 다리가 부러졌다 하실 때의 다리는 사람의 다리를 비유해서 어떤 것에 하체를 받쳐주는 것도 다리라고 부른 거다 이거야. 그러면 이때의 다리는 신체가 아니므로 중심 의미가 아니라 뭐로 사용된 거다? 주변 의미, 문맥적 의미로 사용된 거다. 그래서요, 이렇게 문맥적 의미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걸 다의어라고 한다. 다의어. 반면에 우연히 소리만 같은,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인데 우연히 소리만 같은 건 동음이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뭐 공부하다가 손 없는 날을 택해 이사 간다. 그죠? 손 없는 날. 그럴 때 이 손은 뭐라고 배웠죠? 귀신이라고 배웠어. 그죠? 그러면 이 손과 손을 잡다의 손과 그리고 신체의 손은, 신체의 손과 손을 잡다는 다의 관계라고 말을 하는 거고, 반면에 신체의 손과 손 없는 날의 손은 무슨 관계? 동음이 관계다. 알겠죠? 그 집안은 손이 귀하다. 그 집안은 손이 귀하다. 그럼 질문. 이때 손은, 그 집안은 손이 귀하다 했을 때의 손은 이 신체의 손과 이 신체의 손과 다의 관계예요? 아니면 동음이 관계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동음이 관계다. 왜냐면 이건 자손을 말하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의미에는 먼저 다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 이의 관계가 있다. 다의 관계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로 이루어진 거고 이의 관계는 동음 이어를 말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거기 162쪽에 보면 사회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라는 말이 나올 거야. 사회적 의미는 그 낱말이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이나 처지를 말해주는 걸 사회적 의미라고 그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나를 만났을 때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그 선생이라는 말 속에는 나의 사회적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직업을 말해준다고. 그럴 때 획득된 선생이라는 말 속의 의미는 사회적 의미라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 친척 중에 한 명이 고모 이렇게 불렀어. 고모, 우리 여학생한테. 그죠? 그럼 그 고모라는 말에는 바로 우리 여학생과 그 부르는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걸 사회적 의미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사회적 의미가 어떤 낱말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낱말을 썼을 때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알게 해주고 계층을 알게 해주고 심지어는 종교를 알게 해준다면, 그죠? 아, 이분이 소개하는데, 어떤 모임에 소개하는데 이분이 저와 함께 명리학을 공부한 도반이십니다. 벌써 도반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함께 어떤 선생 밑에서 도를 닦았다는 얘기거든. 공부를 했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도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이해돼요? 그냥 뭐 보수학원 같은 데서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면 뭐 우리 같은 제자예요. 또는 뭐 같은 동기예요. 이랬겠지. 그냥 벌써 도반이라는 말을 쓰면 이건 범상치 않은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 단어들이 바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고. 정서적 의미는 뭐냐? 대화 속에서 어떤 말이 갖는 상대에게 주는 감정이야. 예를 들어 어이쿠 이러면은 이런 감탄사 어이쿠라는 말을 쓰면 뭔가 아쉬움이 들어있는 거지. 그럴 때 얻어지는 의미를 정서적 의미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하고 전화로 통화하는데도 아 얘가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이걸 알려준다면 그건 정서적 의미인 거지. 어제도 밤 11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죠. 그랬더니 저 배우는 학생인데 뭐 궁금한 게 있어 질문을 했대. 아니 이 사람아 그러면 문자를 해야지. 밤 11시 넘어서 전화를 하나. 문자로 하기에 그러고 끊었어. 그랬더니 문자로 질문을 했어. 아주 거지 같은 질문을.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해주면서 질문했으니까 대답을 해주고 마지막에 아무리 급해도 밤이 늦어서 전화를 하는 건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친구가 이름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스님한테 배우는 학생입니다 이랬지 어디 학원에서 배우는지 아니면 뭐 동영상을 보고 배우는지 이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너 왜 이름도 안 밝히니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이름을 밝히는 게 예의고 그리고 밤 12시 넘어서 전화하는 거 문자는 얼마든지 좋은데 전화를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요 답변에는 알겠어요? 요 답변에는 밤 11시가 넘어 누군가에게 연락을 한다는 건 그것도 윗사람에게 연락한다는 건 예의가 아니다는 사실도 들어있지만 또 하나 뭐야? 선생님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정서적 의미도 들어있지. 그걸 정서적 의미라고 한다고. 예를 든다면 이해했어요? 친구 간에도 밤 11시 넘어서 전화하는 건 실례야. 됐어요? 그런데 질문한다고 물론 많이 외로웠나 보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화가 난 건 아니고 아유 왜 이 친구들이 이게 예의가 없을까. 그리고 낮에도 그러지. 선생님이 수업하는지도 모르는데 문자를 하면 되잖아. 근데 막 부재중 전화가 막 6통 와 있으면 뭔가 그러고 전화하면은 수줍어하는 목소리를 저 학생인데요. 어쩌라고? 무슨 납치가 돼서 전화 온 것도 아니고 왜 연달아 6통이나 해? 그거는 좀 이상하죠. 그거는 안 되지. 그냥 문자로 그죠? 그리고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답변이 없다면 그죠?
스님 답변 좀 주세요. 그래도 답변이 없으면 이거 스님 전화가 아닌가? 혹시 그거 스님 전화 아닙니까? 그래도 답변이 없으면 그럼 뭐 전화할 수는 있죠. 궁금하니까. 근데 그냥 막 어소통 부재중 전화가 있거나 스님은 왜 뻔히 아냐면 전화할 때 올 때가 없거든. 그리고 뭐 안 그러면 아는 사람 아니야. 가족들이거나. 근데 막 모르는 전화가 부재중 와 있으면 둘 중에 하나야. 택배 아저씨거나. 알겠어요? 택배 아저씨거나 질문하는 학생. 그러니까 이 광고하는 전화는 6통 연속 안 옵니다. 광고하는 전화는 한 번, 두 번은 부재중이 와 있어도 6통 안 옵니다. 근데 이제 등기를 받아야 하는 택배 아저씨. 택배 아저씨 전화는 집중해서 오죠. 있어요? 그리고 문자를 남깁니다. 안 계셔서 뭐 경비실에 뒀다는데 안 계셔서 뭐 한다는 거. 근데 아무런 매복 없이 6통이 온다는 건 이거는 급한 일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전화를 해보면 학생인데 확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거야. 자, 그 다음.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나중에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누구하고 문자를 하든 누구하고 전화를 하든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왜 밝히지 못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밝혀야 돼. 그리고 의례적인 말 안 써도 돼요. 뭐 선생님을 존경하는 선생님께 선생님을 사랑하면 이제 그런데 속을 나이가 아니야. 알겠어요? 20년을 그런 문자를 받아봤는데 선생님이 그런 거 보고 나를 존경하는 애들이 있나 봐. 나를 사랑하는 애들이 있나 봐. 내가 바보냐? 알겠어요? 칠뜨기도 아니고. 따라서 그런 의례적인 말은 빼고 예의를 갖췄어요. 저는 인천에 공부하는 아무개입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 이런 게 의문납니다. 지금 메일을 쓰자니 컴퓨터가 옆에 마땅치 않아 문자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굳이 이제 쓴다면 아무 때나 시간 나실 때 답변 주십시오. 이게 제일 좋죠. 5분 내로 주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너무 궁금한데 1시간 내로 주셔야 됩니다. 그럼 안 되지. 자, 이게 차 빼라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나와서 차 빼라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다의관계와 그리고 이의관계 이해했죠? 다의관계와 이의관계 중요합니다. 다의관계와 이의관계 이해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동의어와 유의어인데 이게요, 국어학자들이 어쩔 때는 동의어를 따로 두다가 어쩔 때는 그냥 동의어를 유의어에 묶다가 이래요. 그래서 동의어와 유의어의 구별은 무의미하고 유의어가 동의어고 동의어가 유의어인데 비슷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의어라는 얘기는 비슷한 말이다. 대신 의미는 낱말의 뜻은 비슷한데 사용되는 문장이 좀 달라. 그걸 유의어다라고 해요. 만약에 낱말의 뜻도 같은데 사용하는 문장도 거의 같다. 그럼 그건 그냥 복수표준어지. 그건 복수표준어고. 그런 게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동의어고. 유의어는 뜻은 똑같은데 사용되는 문장이 다르지. 예를 들어 밥이라는 말과 진지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그렇죠? 그러나 쓰이는 문장이 다르지. 또 밥과 맘마는 똑같은 말이야. 그러나 쓰이는 건 완전히 다르지. 그런 걸 유의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금방 얘기한 밥과 맘마, 얼굴과 낫, 또 화장실과 변소, 또 꼬리와 꽁지. 여기서 굳이 기억할 건 꼬리, 꽁지죠. 자, 꼬리는 어디에 쓴다고? 꼬리는 언제 쓴다고? 길짐승, 길짐승. 꽁지는 어디 쓴다고? 날짐승. 들짐승은 없다. 길짐승. 길짐승에는, 기어다니는 짐승에는 꼬리라는 말을 쓰는 거고, 날 수 있는 짐승에는 꽁지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우가 꽁지 빠지게 달아나다. 문법적으로는 틀린 문장이지. 뭐라고 해야 돼? 꼬리 빠지게. 그런데 우리 속담이나 이런 데에는
비문법적인 표현도 허용해요. 그러니까 속담이라 그런 데서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문법적인 예문에서는 틀리죠. 여우가 꽁지 빠지게 틀리죠. 알겠어요? 자, 문제는 이 한자어들이야. 한자어는 너무너무 유사해 보이는 게 많아. 그러나 한자어는 구체적인 뜻글자이기 때문에 예문에서는 엄격하게 구별을 해야지. 근데 이 한자어들 중에도 도저히 구별이 안 되는 말들도 있어. 그런 건 시험에 못 내지. 어차피 못 내, 그런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아무리 봐도요 이 낱말하고 이 낱말은 사전을 찾아도 구별이 안 돼요. 그럼 선생님이 대답을 해줄 거야. 이건 굳이 구별 안 해도 된다. 알겠어요? 그러나 아니다. 이건 의미도 비슷하고 문장에서도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어를 취하고 안 취하고의 차이가 있다. 이런 식의 또 말을 해줄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나 그런 대답을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사전도 찾고 노력을 해야죠. 스님이 볼 때는요. 질문이 점점 똑바르면 똑바를수록 답은 분명해지거든. 질문이 애매할 때에는 어떤 답도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현명한 답을 듣고 싶고 현명하고 정확한 답을 찾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 됐어요? 그래야 그 답도 그 지식도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자, 봅시다. 거기 네모 박스에 이제 유의할 단어들인데 한자어들이죠. 동조하다, 협조하다, 방조하다. 여기서 가장 의미 차이가 두드러진 건 방조죠. 그래서 동조와 협조의 구별을 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 알겠어요? 그러나 방조와 협조, 방조와 동조를 구별하는 문제는 자주 나오지. 왜냐하면 방조가 구별이 분명하기 때문에. 방조는 어떤 경우에만 쓴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잘못된 일을 거들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동조니 협조니 이런 말들은 긍정적인 데에 쓰는 거고 방조만 부정적인 의미에 쓰는 거지. 예문 보면 결국 그가 그런 일을 저지른 걸 보면 너도 방조의 책임은 면치 못할 거다. 이럴 때 협조의 책임 또는 동조의 책임이라고 쓰지 않는다고. 왜냐면 잘못된 일을 거둘 때는 뭐라고 한다? 방조. 그러니까 범행 방조니 사기 방조니 살인 방조 혐의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나 살인 동조 혐의, 살인 협조 혐의란 말은 없지. 됐어요? 우리 사람은요, 누구라도 범죄 행위를 봤을 때 그걸 고발하거나 그걸 제재할 권리를 가져요. 이는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서 나몰라라는 건 방조죄가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론 내가 그걸 범죄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때에는 방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인지했는데, 그렇죠? 그걸 분명히 범죄행위라고 인지했는데 그걸 모르는 척 넘어갔다면 그건 방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하고 귀금속 집을 갔는데 친구가 몰래 슬쩍 하는 걸 봤어. 에휴, 친구인데 어떻게 내가 고발해? 모르는 척. 그럼 방조죄예요. 그런데 가게에 있을 때 몰라도 나왔더니 친구가 야, 왜 거기서 하나 슬쩍했다? 이해돼요? 그럴 때는 이게 방조죄가 아니라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은닉죄가 됩니다. 범죄를 숨겨준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죄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거 못된 친구하고 다니면 이거 자기도 모르게 혐의를 뒤집을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범죄 행위를 능히 할 수 있는 친구들과는 수험생 때는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조나 은닉죄에 걸리면 시험 못 봐요. 그러니까 물론 재수 없이 그렇게 혐의를 씌울 수는 없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겠지만 그거 피곤해서 우리 공부하는데 방해되죠. 그러니까 가급적 피해야지. 자, 그래서 방조는 잘못된 일을 거둘 때 우리는 방조라고 합니다. 다음, 여유와 여지는 낱말 뜻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예문을 봐야 돼. 나는 지금 너와 놀러 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했고 그 문제는 더 논의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여유는 주로 넉넉함이야. 시간적인 데 주로 쓰는 넉넉함. 남아있다 이 말이지. 그러나 여지는 공간적인 틈이나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필요에 쓰는 거야. 그래서 빠져나갈 여지가 없는 거고 논의할 여지가 없는 거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유라는 말이 훨씬 좁은 의미로 쓰이죠. 이 둘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었죠. 즉 책상과 벽 사이에 다른 걸 둘 여지가 없다, 여유가 없다. 책상과 벽 사이에 다른 걸 세워둘 여지가 없다, 여유가 없다. 그때는 여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여유라고 하거든. 여유가 아니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즉 그 공간의 빈틈을 메꿀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음, 감정과 서정은요. 이거야. 감정은 너의 오감에서 나오는 본능이고 서정 혹은 정서는 네가 뭘 보거나 듣거나 한 뒤에 나오는 반응이야. 그러니까 정서나 서정은 태도입니다. 예문 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라는 건 인간에게 단지 감정이 있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 시는 봄의 서정을 노래했다. 이 말은 뭐냐면 봄에 대한 너의 태도를 드러냈다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서정이니 정선이 하는 건 태도야, 태도. 그리고 감정은 우리 몸에 들어있는 이성에 상대되는 말이 감정이고 우리가 감정이 풍부하다 이러지 정서가 풍부하다, 서정이 풍부하다고는 하지 않아. 됐어요? 반면에 쟤는 참 감정적이야 라고 말할 때 하고 쟤는 참 서정적이야 라는 말, 쟤는 참 서정적이야 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왜? 어떤 사물을 대해서 느끼는 감정의 표현은 누구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서정적이야 라고 말하진 않아. 어떤 시가 서정적이야 라는 말은 하지. 그 시에 대해 우리의 반응을 말하니까. 그러나 저 사람이 감정을 자주 드러내면 감정적이다라고 말을 하지 서정적이라고 말은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문학 작품을 대했을 때 또는 어떤 공연을 보고 이 공연은 매우 감정적이야 이렇게는 말 안 하고 뭐라고 그래? 매우 서정적이야 이런 말을 하지. 자, 그러니까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사람이지만 그 감정을 어떤 사물이나 작품을 보고 그 태도가 드러나면 그때는 서정 또는 정서라는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이 시를 읽고 난 화자의 감정은 이렇게 안 물어보지? 뭐라고 물어봐? 화자의 정서는. 자, 그 다음 정당화와 합법화는 글자 그대로
정당화하다 그러면 마땅히 옳다고 여기다, 마땅히 옳게 여기다 이런 뜻이라면 합법화는 법에 맞도록 하다 이 말이야. 남을 설득하려면 자기 논지를 꼭 법에 맞게 할 필요는 없어도 바르게 펴야 되니까, 마땅히 바르게 들어야 되니까 정당화하는 거라면, 그 무허가 건물은 허가를 받지 못한 건데 그걸 허가를 받으면 법적으로 즉 문제가 없는 건물이 되니까 합법화라는 말을 쓰는 거지. 그렇죠? 잘 봐. 귀청소방을 합법화하다, 귀청소방을 정당화하다. 뭐가 맞겠어? 합법화하다. 알았어요? 무슨 방인지 궁금해하지도 마. 알았어요? 이게 길 가다 보면 광고판이 있는데 선생님도 솔직히 궁금하긴 해. 그러나 그거 뻔하지 뭐. 집에서 귀청소를 하지 않고 귀청소방을 따로 둔다는 건 뭐 안 봐도 태표 없어겠죠. 자, 그런 귀청소방은 불법 퇴폐 없으니까 이를 합법화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합법적이어도 그걸 정당화할 수는 없잖아. 이해돼요? 자, 그러면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다, 살인 행위를 합법화하다. 뭐겠어요? 정당화하려고 덤빌 수는 있겠지. 비록 그것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이게 어쩔 수 없었다, 정당화하려고 하겠지. 구별할 수 있죠. 자, 반증과 방증 엄청나게 시험에 나왔지. 왜? 뚜렷이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반증은 무슨 뜻? 반대되는 증거고, 방증은 그냥 증거야. 뭐 간접 증거, 직접 증거까지 구별 못해도 괜찮아. 방증이라는 말은 그냥 증거라는 얘기야. 알았어요? 반대되는 증거가 뭐야? 반증이지. 요새는 어휘력이 중요해. 시험의 관건은. 내일 모레 시험에서도 지금 하는 게 그대로 나올 수 있어. 자, 무죄를 주장할 만한 반증이라도 있는가? 즉, 네가 지금 유죄인데 네가 무죄라고 주장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 있는가? 이런 얘기지. 그의 행적은 배후 세력이 존재한 데에 대한 증거다. 그러므로 방증이다. 그렇죠? 간접적 증거. 그래서 방증. 우리 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직계와 반계. 친족을 설명하는데 직계와 반계. 그것처럼 이 방증은 갈라져 나간 증거야. 그러니까 간접 증거지. 반면에 반증은 뭐야? 반대하다라는 의미니까 반대되는 증거고. 이렇게 한자도 명료하게 다르고 그리고 뜻도 명료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러지 구별은 쉽죠. 이런 게 시험엔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우리 시험에 나왔던 예문 중 공항에서 고스톱을 치는 것은, 공항에서 고스톱을 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놀이문화가 빈약하다는 반증이다, 방증이다. 공항에서 고스톱을 치는 것은 우리 놀이문화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반증이다. 그렇지, 방증이죠. 증거다 이 말이야. 얼마나 놀 게 없으면 공항에서도 노름을 하겠어. 셋 이상 모이면 노름하는 거 1위 중국, 2위 한국. 알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모이면 노름을 한대. 자, 그 다음 얼굴과 낯은, 이건 구별을 짓는다기보다는 아예 유의어로 쓰임에 있어 함께 쓸 수도 있고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문장도 있지.
이건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 왜? 여러분들이 우리말이라 충분히 알 수 있죠. 그죠? 다음. 예를 들어 이런 뜻. 얼굴이 가렵다라는 말하고 낯이 가렵다. 그죠? 얼굴이 뜨겁다라는 말하고 낯이 뜨겁다. 얼굴이 뜨겁다와 낯이 뜨겁다는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죠. 부끄럽다 이거야. 아우 나 뜨거워. 아유 얼굴이 뜨거워졌어. 그죠? 아우 철수하고 영화관에 갔는데 철수가 그냥 여배우가 나올 때마다 오 하는 바람에 내가 얼굴이 뜨거워졌어. 심지어 스크린을 껴안더라고. 그래서 몹시 낯이 뜨거워졌어. 똑같은 말이야. 이건 구별 안 해도 돼. 그렇지만 철수가 그런 걸 봤더니 예전에 만났던 길동이의 얼굴이 보고 싶네. 얼굴이 떠오르네. 이런 말은 돼도 낯이 보고 싶네. 낯이 떠오르네. 이런 말은 안 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굳이 사전을 찾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밝았다. 그의 안면은 밝았다. 이런 말 써요? 안 써. 낯이 밝다 이 말은 써. 낯이 밝았다. 안면은 빼야 돼.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이럴 때 아름다운 그의 안면에, 아름다운 그녀의 낯에 이런 말은 어색하고요.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나를 쳐다볼 낯이 있니? 나를 쳐다볼 얼굴이 있어? 쓸 수 있죠. 대신 안면이란 말은 여전히 여기서도 쓰기엔 좀 그렇지. 주로 안면은 언제 쓸까? 의학적으로나 그죠? 또는 객관적인 용어, 안면에 철과상이 있다. 이럴 때 주로 쓰죠. 식구는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숙집에서 함께 밥 먹는 애들도 식구예요. 반면에 가족은요, 핏줄로 이어진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섞어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구별을 지어야 할 때도 있다 이 말이고요. 말과 언변. 언변은 주로 말 솜씨죠. 그래서 언변이 좋아. 그는 뛰어난 언변으로 즉 말 솜씨를 말할 때 그때는 언변이라는 말을 써요. 조국과 모국은 다르죠. 조국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라면 모국은 법률상 국적을 자기 국적의 나라를 모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 모국은 대한민국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조국은 대한민국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민 2세가 그죠? 이민 2세가 우리 조국은 대한민국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에게 조국은 아메리카지. 모국이 뭐야? 대한민국이. 그에게 조국은 일본이지. 모국이 대한민국이. 이게 똑같은 말로 알았죠? 둘이 의미가 다르다라는. 자, 다음 반의 관계와 그리고 반대 관계, 또 모순 관계, 하위 관계를 설명하겠는데 먼저 유의 관계에 상대되는 말이 반의 관계고 유의 관계는 비슷한 말, 반의 관계는 반대말. 그런데 다시 시험 문제에서 물으면
이 반의 관계 안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반대 관계, 하나는 모순 관계, 하나는 상대 관계. 이렇게 구별해야 돼. 반대 관계, 모순 관계, 상대 관계. 지금 우리 교재에는 상대 관계라는 것이 빠져 있고 또 반의 관계, 반대 관계를 대등하게 썼는데 지금 문법 교과서가 좀 바뀌었어. 그래서 반의 관계가 상여가 돼. 알겠어요? 반의 관계가 상여가 되고 그 아래 반대와 모순과 상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메모하세요. 뭐 나중에 개정을 하거나 하면은 이걸 수정해야 되는데 뭐 수업 시간에 다 알려주는데 뭐. 선생님 혼자 이 책만 보고 공부하는 애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없어. 그러면은 이건 혼자 볼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요. 혼자 볼 책이라면 설명이나 편집이 달라져야죠. 이건 그냥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는 우리 친구들은 볼 수 있는 그런 교재지 혼자 공부하기에는 중요도 표시도 없고 그죠? 그리고 문제 해설도 충분치 않고 이건 어디까지나 강의용입니다. 자, 선생님은 그래요. 수험서는요. 자습용과 강의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자습용은 수험서로서는 절대 권하고 싶지 않다. 왜? 그렇게 책에 다 설명을 해놓으면 학생은 의문을 갖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건 읽는 거지 공부한 게 아닙니다. 항상 수험서는요. 강의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EBS 교재 봐. 절대 설명 충분치 않습니다. 됐습니까? 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교과서 봐봐. 설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왜 설명이 충분한 자습서로 공부하지 않고 교과서를 가지고 학교에서 할까요?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학습 효과에 있어 책이 너무 친절하면 친절할수록 여러분들의 학습량은 줄어들어요. 머리에 남는 게 없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생각해보는 훈련이 필요해. 자, 어쨌건 이렇게 바꿨지? 반의 관계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반대 관계, 모순 관계, 상대 관계. 반대 관계는 말 그대로 반대말, 즉 중간항이 존재하는 거야. 중간항이 가능한 거야. 예를 들어 뭐야? 크다와 작다 사이. 또 많다와 적다 사이. 또 아침과 저녁 사이. 그죠? 또 희다와 검다 사이. 이렇게 중간항이 가능한 게 반대 관계. 모순 관계는 죽다 살다. 즉 죽다와 살다는 뭐 죽었으면 죽었고 살았으면 산 거지. 즉 중간항이 존재할 수 없어. 그걸 우리가 모순 관계라고 해요. 그럼 남자와 여자는 모순 관계야.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은 반대 관계. 이해됐죠? 상대 관계는요. 반대말은 반대말인데 상대방이 있어야 나도 존재하게 되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라고? 부모와 자식. 부모라는 낱말과 자식이라는 낱말은 상대가 있어야 자신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데 저는 자녀예요, 자식이에요 이런 말 못 쓰고 자식이 없는 부부가 우리는 부모예요 라고 못하죠. 인간은 참 희한한 게요. 자기에게 없는 것만 아쉬워해요. 심지어는 형제나 자매가 많으면 투덜투덜 대는 사람도 반면에 형제 자매가 없으면 나한테 누나 한 명만 있었으면 동생 한 명만 있었으면 원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현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항상 정의로움을 구하는 나라는 가장 정의롭지 못한 현실이고 가장 도덕을 외치는 나라는 가장 도덕적이지 못한 현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늘 인간은 자유롭게 숨쉬며 살면 자유를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정을 원한다는 것은 또는 우리 사회가 계속 직업의 안정된 직업 이런 말을 떠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사회가 불안정한 곳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전쟁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가장 현재 국방이나 외교에 있어 안심할 만하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정말 전쟁이 벌어질 때가 되면 뭐야? 평화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볼 때도 살짝 뒤집어 봐야 돼요. 이해돼요? 여성 혐오가 늡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합니다. 라는 얘기는 그만큼 여성 인권이 커지는 때예요. 이해돼요? 오히려 여성에 대한 인권이 약화될 때에는 그런 말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화제가 예를 들어 저쪽 남녀 차별이 전혀 없는 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을 해야 되지? 이런 의식이 들 만큼 평등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에 여성, 남성이라는 단어는 신문에 나오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사회에 이제 여성주의, 페미니즘, 또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남녀가 평등해지고 있군. 그건 아니죠. 정말 평등해져서 문제가 없다면 그런 말도 나올 리가 없는 거지. 오히려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여성이 아직 많고 그만큼 평등하지 못한 게 많으니까 평등을 부르짖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상대관계는 항상 그 낱말이 반대되는 낱말과 서로가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곧 상대관계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존립의 이유가 되죠. 됐죠? 다음. 이제 하위 관계는 상하 관계라고도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어떤 낱말과 관계될 때만 이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 낱말 자체에 상하 하위는 없어. 어떤 낱말과 견주느냐에 따라서 상하 관계가 달라지지. 노자, 우리 동양 철학에서 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노자는 특별히 제자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다른 이제 제자백가의 사상가들과 논쟁한 게 많은데 어느 날 어떤 논객이 노자에게 당신은 능력이 아주 모자란 사람이 능력을 키우라고 말을 하지 않고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겸손하라고도 말하지 않고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개인적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노자에게 물어봐. 그래서 이 노자가 키가 큰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사람을 만나면 키가 작다고 여길 거고 실력이 월등한 사람도 그보다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또 실력이 없다고 느낄 텐데 실력을 키워서 무엇하고 또 몸을 살찌우고 키를 늘려서 뭐 하느냐 이거야. 왜? 자기보다 한 뼘만 실력이 높고 자기보다 한 뼘만 키가 큰 사람을 만나면 곧바로 나는 실력이 없고
키가 작은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키가 크고 싶고 실력이 월등해지고 싶고 잘나고 싶으면 못난 사람들 틈에 가서 섞이면 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농객이 에이 그따위 소리 집어치우시오 이러고 이제 간다고. 그럼 노자가 그래서 노자는 웃음을 날리며 산으로 갔다 이러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노자의 말은 어찌 보면은 유학에서 말하는 치열한 노력, 정말 마부작침의 그 노력, 도끼를 바늘로 만드는, 또 의를 이루기 위해 살신성인하는 이런 태도와는 완전 반대되는 거죠. 뭐하러 그러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처럼 구름을 만나면 구름이 되고 물을 만나면 물이 되고 자연의 이치도 그 작은 물방울이 환경이 추우면 응고되어 구름이 되고 따뜻해지면 풀려 눈이 되거나 비가 되듯이 너도 눈이 되고 비가 되고 얼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때 변화에 맞춰 살아라. 이게 이제 노자의 핵심이라면 이 어비관계에서 상하관계란 바로 그런 거야. 어떤 낱말이 곧 상여 하여는 없다. 대신 뭐야? 다른 단어와의 짝을 지으면서 상여도 되고 하여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미소와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미소와 웃음은 나머지 선택지에는 전부 유의어가 나온 거야. 2, 3, 4에. 그죠? 유의어가 나오고 1번만 미소와 웃음. 이건 유의어가 아니죠. 뭐예요? 이게 상하관계죠. 웃음 안에서 소리 안 나게 짓는 웃음을 뭐라고 한다? 미소. 비웃으며 날리는 웃음은 뭐라고 한다? 실소. 남을 깔보며 날리는 미소는 냉소. 호탕하게 웃으며 나는 웃음은 폭소. 얼굴을 붉히며 껄껄대는 건 홍소. 이게 다 하이어라고. 이해했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어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의미의 중의적 표현, 또 몇 가지 표현과 그리고 어법에 맞는 말,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